오늘 그 발제는 그 신용화 교수님이 쓰신 1986년에 쓰신 논문이에요. 네, 100페이지가 넘는 꽤 긴 논문인데 조선노동공개 창립과 노동운동이라고 이거를 좀 뭐 옛날 글이다 보니까 한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름 같은 경우 전부 다 한자로, 저도 한자를 좀 안다고 했는데 이름자 중에서 모르는 한자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이걸 뭐 날 것대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겠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조선노동공제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재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들 작업들을 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신용화 교수님께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뭐 목소리 정정하시고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 다리가 좀 불편해서 어디 뭐 많이 다니지 못하고 주로 집에서 작업하신다고 하시는데 84세신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 그러니까 국문으로 바꾸는 것에서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했던 글들을 이렇게 좀 바꾸는 작업을 사실 자기가 하고 싶다. 옛날 썼던 논문들을 마침 그렇게 한다니까 너무 좋다라고 흔쾌하게 동의를 좀 해주셨고, 제가 또 그런 차에 한번 또 요청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워낙에 이제 오래전에 쓰신 논문이고, 현재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영역이 현재 요 영역은 아니어서, 그건 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좀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하시고, 신용화 교수님이 사회사입니다. 사회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 역사의 한 파트 사회사로 하는데, 그 제자 중에 이 사회사를 이어받던 제자가 김경일 교수라고 있는데요. 김경일. 일제 시대 때 노동운동에 대해서 제가 책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에 그때 일제 시대 때 모던 보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고 라는 같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계속 이렇게 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1986년에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워낙 학생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시절이었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노동 현장으로 많이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새롭게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눈을 뜨면서 현장으로 투신하던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한국의 노동운동의 뿌리를 좀 정확하게 알고 노동운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랬던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쓰시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젊고 힘도 좋아가지고 정말 잘 열심히 찾았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논문이 이제 조선노동공제의 창립과 노동운동이고, 그때부터 한 3년 뒤인가 조선노동연맹에 관련해서도 논문을 쓰는데,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집 부록으로 제가 이것도 다 읽기 쉽게. 여전히 고우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한자를 전부 다, 한자를 한글로 다 이렇게 바꾸어서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조선노동공제회 선언이라고 부록이 하나 돼 있는데요. 요거는 조선노동공제회를 만들기 위한 선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선노동공제회가 소작 노동운동, 소작인 노동자, 그러니까 소작 문제를 이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소작 문제에 적극적으로 당시 조선,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소작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하는 조선 노동공제의 어떤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참조하십시오고요. 여기 오타가 꽤 많이 있을 텐데요. 혹시 오타 발견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땡땡땡땡 있는 것은 한자를 몰라서 땡땡땡땡을 한 게 아니고 당시 검열에 의해서 검열에 의해서 삭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 그러니까 공제운동 같은 동아일보가 많이 했었고, 노동운동은 조선일보가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예, 그때 검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공제라고 하는 그 기관지도 검열에 의해서 뭐 계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용어들은 다 이거 삭제되고 뭉퉁 잘라 나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예, 땡땡땡땡은 그런 연유에서 발생했다. 예, 요거는 다 안 읽어보셨겠죠, 그죠? 예, 그것은 발제자의 지나친 기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공제라고 하는 게 당시 만들었던 기관지예요. 그 공제 창간호는 국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들어가면 그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호하고 7호, 8호는 국회 도서관이 없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데 다운받을 수가 없고 가서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는 그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된 도서관, 뭐 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그 지휘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운받아 프린트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 요거를 프린트를 해서 제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중앙도서관이 2호밖에 없어서 7, 8호를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던데, 예, 막상 이걸 프린트하니까 그 2호라고 되어 있는 데서 7호, 8호가 같이 딸려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제 기관지 그 1호, 창간호, 2호, 7호, 8호는 다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을 저한테 번역하라고 요가지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다 빠지고 한자. 구경용이네. 예, 뭐 읽지를 못하겠어. 읽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짭을 줄 알았으면 엄청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꽤 됩니다. 예. 그래서 당시 그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어떤 식의 고민했고 어떤 식으로 글쓰기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정말 이 노동자 농민들이 이 책을 읽어봤을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그 책은 학생들한테 안 줍니까? 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서두를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에 오늘 할 것들 제가 올려놨습니다. PDF 파일로. 예, 요걸 보면서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PDF 파일로 올려놓은 거, 이제 그걸 보시면서, 원래 이제 요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려 했는데 지금 현재 조건이 그래 안 되니까 모바일 폰으로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노동제가 어떤 단체였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공제 이 기관지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에 대한 해석, 조선노동공제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적인 해체를 했는지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1920년대에 초에 이 노동자에 대한 이 관심이 지식인 사회에서 커지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3.1운동이었고요. 이 3.1운동을 거치면서 3.1운동도 초기에는 그 지식인들, 그 3.1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들과 학생들 중심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3.1운동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그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결국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먼저 깃발을 든 사람들은 그 지식인들이었지만, 실제로 이 각각 전국 방방곡곡에서 끝까지 이 만세 운동을 이어갔던 사람들은 당시 그 노동자, 농민들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민중이었던 제적들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던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지식인들만의 그 독립운동이 아니고 전체 민중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많이 늘어났던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사회주의 사상에서 당연히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운동이 혁명의 주체 계급이기 때문에 이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늘어났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어떤 역량과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조선 노동 공제가 또 만들어진 건 또 하나의 또 배경이 있는데 어쨌든 뭐 3.1 운동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식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시간에 배웠던 소위 말하는 문화 정책. 그러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탄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유하는 정책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일정 정도 그 여지를 열어주는 그 방식으로 통치 방식이 좀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1 운동 그리고 그 러시아의 어떤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러니까 문화 통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결합이 되게 되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 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조선노동공제회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합동으로 만들어졌던 단체였고요. 초기에는 그다지 크게 뭐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동아일보가 그쯤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조선노동공제회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제 지부들의 소식을 다 여기 실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동아일보가 지금 같은 동아일보는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노동공제회가 만들어지자마자 한 3,000명 정도 회원이 확보되었다라고 동아일보에서 보고를 좀 했습니다. 그 조선노동공제회 강령과 조선노동공제회 주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제창간호의 이 박종화, 제가 조선노동공제 주지, 그러니까 취지가 되겠죠. 보면 뭐 지식개발, 품성 향상, 환난구제, 직업 소개, 재축 장려, 위생 장려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것이 보면 되게 좀 계급적인 운동을 계급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럴 시작해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그 내용이 약한 것들이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개량주의 단체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좀 많이 좀 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노동공제회 강령이 보면 요 신용화 교수님 썼던 강령과는 좀 다른데요. 이 신배구 경북 신배구 선생이 있는데 이때 당시 조선노동공제회 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1973년도에 경북 신배구라고 하는 이 당시 했던 기념사업회에서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인권의 자유평등과 민족적 차별의 철폐, 그리고 식민지 교육의 지향과 대중문화의 발전, 그리고 노동자 기술 양성과 직업 소개, 그리고 노동보험 및 쟁의권 획득을 기함, 그리고 각종 노예 해방과 상호부조를 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어떤 시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된다. 지금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대단히 어떤 아직까지 되게 소박한 수준이지만, 1920년에 이제 막 만들어진 그러니까 노동자 기업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을 감안을 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초기 노동운동의 어떤 모습, 아주 기초적인 그 운동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용 교수님 논문에 따르면 당시 사회주의 지식인과 그리고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협동이 좀 잘 되었고, 그러니까 조직 구성에서도 그렇게 잘 안배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제 임원회가 있고 의사회가 있는데, 임원회는 지금으로 친다면 집행위원회 같은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이고, 의사회는 우리로 친다면 대의원 같은 그런 이제 구조인데,
그러니까 의사회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집행 쪽에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좀 많았던 그랬던 그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 뭐 이렇게 좀 지금으로 본다면 되게 말랑말랑한 조직이 선거였지만 일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감시와 탄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직이었고요. 상당히 감시와 탄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공제 나오던 내용들이 당시 일제 시기보다는 상당히 불온한 사상들이니까 철저하게 탄압을 하면서 상당히 좀 뭐 많이 하면서 당시 어떤 그 초기에 어떤 그 지도부가 활동을 잘 하기 좀 어려운 조건들도 있고 해서 자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좀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 조선노동공제 같은 경우에 지도부 구성이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그랬던 현상이 발생. 일제가 원했던 건 아닐 텐데 결과적으로는 초기의 지도부들을 그렇게 탄압을 하면서 활동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 지식인 활동가들이 오히려 조선노동공제 전체를 움직이게 된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신영화 교수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 지회가 전국적으로 46개 지회가 있고, 그러니까 46개 지회 그리고 용산 출장소를 1개 출장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 4월에 조선노동공제회가 만들어졌는데 1920년 5월부터 평양지회, 대구지회 쭉 하면서 쫙 했으니까 뭐 흔히 이야기하는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확 퍼졌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조선노동공제회가 한반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게 됩니다. 예, 당시 어떤 그 운동 역량이 만만치 않았던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규모로 보면 1920년 4월 11일 날 조선노동공제회가 만들어지고 1차 총회가 21년 3월 13일 날 열리는데 그때 총회에 이제 보고된 게 이제 15개 지회가 있습니다. 15개 지회 플러스 용산 출장소가 있고요. 그때 인원수가 17,889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보면 또 그 회원 일람표가 있는데 그 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악지회부터 시작해서 의주지회까지 쭉 있는데 여기 초기 시작할 때 그 회원들이겠죠. 어쨌든 간에 요거를 좀 평균으로 해보고 합산하니까 한 6만 3천 정도 되더라. 그 신영화 교수님께서 계산하셨는데 이것도 더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회원 수는 초기 회원들이니까 거기 회원들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6만 3천 명보다 훨씬 더 많았던 회원들을 당시에 그 조선노동공제회가 확보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조선노동공제회가 지식인 조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 지식인들이 먼저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게 회원으로 가입했던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대중들이었다는 것들이죠. 이게 대중조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아까 일제 때의 노동운동들을 공부하면서 대부분 다 보면 그러니까 이념 정파, 그죠? 당시 뭐 당시 그 공산당 사건이 노동당 주로 이념 정파 정치 조직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대중 조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면 당시가 대중 조직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테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입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노력들이 사실 이 인원수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얼마만큼 대단했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 잡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간호부터 이제 8호까지 그 중에서 2호 그러니까 2호까지 나오고요. 3, 4, 5, 6은 다 압수되어서 발간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고조차도 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원고조차도 안 남아있고 다만 그 발간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발간되냐 제목 정도만 남아있고요. 그런 상태이겠습니다. 예. 네, 그건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창간호가 170쪽에 달한다 했으니까, 상당히 야심차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노동공제회가 만들어지고 9월 달에 창건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지식인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더 창건에 보면 영국인의 축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당시 지식인들이 총동원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용화 교수님 계산을 해보면 당시 이제 이 기관지 공제뿐만 아니고 조선노동공제 회보도 발간됐는데 그러니까 합쳐서 한 16,500부가 이제 발간됐으니까 회보가 한 6,500부 정도가 발행됐을 거라 본다면 그러니까 1호, 2호 회보가 16,500부 정도 발간됐으니까 회보가 한 16,500부 발간됐다고 본다면 이 공제 이 잡지는 당시 한 5,000부 정도가 발행됐을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5,000부라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을 본다 하더라도 거의 베스트셀러 수준. 근데 사실 한자 투성이 그런데 상당히 당시에 좀 상당한 숫자가 발간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아까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같이 합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공제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상들이 저자들에 따라서 혼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도 있고 영국 노동당식의 민주사회주의도 있고 기독교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 그리고 혁명적 사회주의. 신용화 교수님 아나키즘을 빼놓으셨던데 제가 그 읽어보니까 아나키즘 크로포트키라든지 아나키 의와 봉, 그러니까 의는 개미이고요, 봉은 벌이지 않습니까? 개미와 벌의 어떤 상호 부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초기 아나키즘에서 나왔던 그랬던 내용들인데 아나키즘 사상도 상당히 관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다양한 사조들이 당연히 당시에 지식인들이 온갖 이 사조들을 다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조선 사회에 무엇이 맞을 것인가 고민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점점 가면서는 이 색깔들이 사회주의 또는 아나키즘으로 쭉 변화하게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이 노동공제회가 조선노동공제회가 노자 협조주의적이었다라고 하는 이 재발의 평가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학자하고 몇몇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저도 이걸 사실 조선노동공제회는 최근에 이제 사실 공부를 한 것이, 저도 노동운동할 때 조선노동공제회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노동조합이 성진 본정 부두조합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 딱 박혀 있는데, 조선노동공제회는 그런 좀 계량주의적이고 노사 타협주의적이고 이런 식의 잘못된 이야기들이 내속히 그때 제가 다 마찬가지였을지 모르겠지만 좀 젊은 시절에 계량주의다 말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셔츠가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관심을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안 했던 것들을 최근에 와서 상임만 이제 반성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들이 노자 협조적인 노선이 아니고 계급 타파와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하는 그 노선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노동운동들이 비슷한 경로를 밟습니다만, 산별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현재까지 발견된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최고의 형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다 상호부조나 공제라는 형식으로 노동자들이 모이면서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 당시 있던 조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경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선 당시 이제 1920년대는 이미 유럽에서는 노동조합 운동이 한참 발전돼 있을 때니까 이른바 공제라든지 이 상호보험, 호상보험
이런 것들을 그냥 노동자들의 조합원들의 그러니까 복지 정도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 정도로 보지 않고 일제 식민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었겠습니다만 노동자의 그러니까 무기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보험 또는 그러니까 소비조합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본과의 어떤 이 대립 속에서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무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들, 당시 있던 이 또 조선노동공제회를 이끌었던 지도부 지식인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노동공제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또는 좌부로 가입했었던 뭐 노동자와 농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초기에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여기까지 소비조합도 만들려고 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공제에 보면 이 프랑스 CGT 어떤 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운동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인 형태는 노동총동맹이다라고 해서 조선노동공제에서 이 공제에서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노동총동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경로상의 어떤 목적의식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어졌던 경로에서 보면 조선 노동총동맹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만 농민들로서 조선 노농총동맹이 1924년에 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프랑스에서의 이 노동운동의 어떤 발전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 사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개요인데요. 어디 갔어요? 잠시만요. 살았어. 다시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했던 사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사업들을 보면 먼저 소비조합과 환난상구인데요. 그래서 1921년 7월 1일에 조선노동공제에서 소비조합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공제의 날 1회 발표 때는 진용화 교수님께 따라가지고 최초의 소비조합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왔는데 협동조합 운동사 100년사를 제가 그래서 이건 돈 주고 샀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바로 직전에 목포에서 소비조합이 먼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서 소비조합이 만들어졌고 그 운동이 이제 먼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조선노동공제에서 만들었던 이 소비조합이 최초라고 하는 표현은 쓰면 안 되겠다는 것들이고 그리스 나면 서울에서 최초였다 이렇게 얘기를 서울에서 최초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1만 원으로 하고 그래서 한 주당 불입금액이 5원으로 해서 한 주를 5원을 5회로 나눴어요. 매월 1원씩 5개를 걸쳐서 5원을 만들어서 이제 지출자를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관수동 70번째 소비조합 본점을 개업했습니다. 관수동이 어디냐면 이제 전태일기념관 전태일기념관 그 바로 옆이 이제 관수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비조합들이 좀 만들어졌고요. 당시 이제 경부 이제 신배구 선생이 이 소비조합이라는 것은 이 노동자들에 대한 이중약탈에 반항하는 무기다. 그래서 이 조합의 발달이야말로 노동계급의 일대 보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조합을 노동계급 노동운동의 튼튼한 밑에 이 받침대와 같은 그런 역할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상구, 환난상구 잘 아시죠, 그죠? 환난. 옛날에 비디오 보시면 환난,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예, 여러 가지 또 그랬던 사업들을 좀 많이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의료 사업도 있고요, 수혜 구조도 있고, 그리고 양식을 실비로 공급하는 사업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내 그 상조가 생겼을 경우에 예, 그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예, 그리고 노동자 합숙소도 만들고, 노동공제회관도 당시 만들었고요, 직업 소개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금 자체가 기금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좀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조선노동공제회, 그러니까 중앙 서울 본부에서 다 총괄하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지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좀 전개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조합도 조직화도 했는데요. 조선노동공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서 인쇄직공조합, 전차종업원조합, 이발직공조합, 양복직공조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산업이 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이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예, 자유노동조합들은 지게꾼이라든지 막벌이꾼 같은 노동자들인데,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고 대구, 광주, 진주, 장성, 목포 등등 전국의 어떤 지회들에서 이 노동조합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1922년 4월달에 열린 그 사회정기청에 보면 노동조합의 발달에 진력하자라는 결의안까지 채택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그날 발표 때는 없었는데 인쇄 노동조합 조직화 사례인데 요건 책이 없고 김경일 교수가 쓴 그 논문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예를 하나 봤습니다. 이거 이제 인쇄 노동조합도 이제 조선 노동공제에서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공제회가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죠.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921년 9월달에 이제 서울에서 친목 단결, 생활개조,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5개 인쇄 공장의 노동자 300여 명이 서울 인쇄직공 친목회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 이제 당시 이제 임시의장이 조선노동공제의 집행위원장 임시의장을 맡아서 했던 것처럼 조선노동공제 조직적 지도위에서 이런 인쇄 직공 친목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서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직업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이루어지게 되는데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쭉 나와 있으면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인쇄 조직들이 전국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초기에는 친목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산 인쇄 직공 친목회, 이리 인쇄 직공 친목회, 이게 친목회로 만들어지다가 이후에 여기에 이제 직공 조합으로 이름도 바뀌면서 노동조합의 어떤 꼴들을 이제 갖추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기반이 돼서 1928년도에는 산별 노동조합인 출판 노동조합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친목회, 그리고 직공조합해서 본격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지는 이런 경로들을 1920년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그런 활동들을 당시 조선노동공제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파업도 이제 지도를 하게 되죠. 조선노동공제가. 그래서 양복 직공조합을 지도해서 양복 직공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동맹파업을 하기도 하고, 부산 운수 노동자들 동맹파업을 지도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동맹파업도. 그래서 이 조선노동제의 노동운동이 공제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적극적인 노동조합 조직, 그리고 동맹파업 등 노동운동에 있었다는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작인 운동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당시 소작인은 산업 임금 노동자들보다도 더욱더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계급이라는 것들이 여기 보면 나오는데, 진짜 절절하게 번역하고 싶은데 절절하게 이렇게 당시 소작 노동자들의 어떤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는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밥이라도 먹고 가는데, 소작 노동자들은 밥도 원래 그러니까 조선 일제 이전 하더라도 이 소작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그렇게 악독하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또 뭐 남들도 관료들도 나가고 이러면서 자기 위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있는 소작인들을 그렇게 뭐 굶어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착취는 안 했대요. 자기 위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제 토지조사 사업하고 일제가 쭉쭉 들어오게 되면서 그냥 뭐 말고 희생말로 이게 빨아먹을 대로 다 빨아먹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 통상 노동운동에서 그런 농민들을 뿌띠 부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조선의 소작은 그야말로 현재 사는 노동자들보다 더욱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다 해서 소작인들을 조직하게 운동들을 하면서 이게 전국에서 이 소작조합들이 좀 많이 쫙 만들어지게 되면 특히 이제 진주에서 아주 이제 발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선노동연맹회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 노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에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 정파적 분열과 갈등들이 좀 상당히 좀 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경부 신배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북성회파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당시 서울 쪽이 북성회파하고 서울 청년회파, 김사국을 중심으로 한 서울 청년회파가 대립 아주 심하면서 서로 뭐 낙양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다시 이제 보복 린치를 또 가하고 막 등등 이런 사건들이 막 그때 당시 이제 벌어졌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원래 이제 이 조선노동공제를 만들면서 이거 이제 직업별 산업별 노동자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초기에 어떤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내부의 어떤 분파도 좀 심화하면서 별도의 조선노동공제회의 어떤 조직 형식을 좀 뛰어넘는 연맹체의 어떤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정기총회에서 의사결정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차근봉은 아마 제3차 조선 공산당 당수였죠. 어쨌든 차근봉 노동자예요. 노동자인데 이 노동자파가 있었는데 이제 차근봉을 비롯한 이 노동자파들이 왜 조선 노동공제를 해체하냐. 그래서 조선 노동연맹으로 가지 않고 조선 노동공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차근봉을 비롯한 노동자파하고 조선 청년회가 같이 조선 노동공제를 꾸리게 되고 북성회파가 조선 노동연맹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근데 조선 노동공제회가 전국에 46개 지회가 있지만 그게 나를 따라오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연맹회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 안 갑니다. 근데 사상적으로 좀 이 북성회하고 가까운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도했던 그런 지혜들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한 10개 정도 단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노동연맹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실패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이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지역에서 이 공제 지혜를 가지고 소작이 운동했던 이런 이 대중조직처럼 활동했던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합쳐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 있는데 그 다 생략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924년도에 그러니까 조선노농총동맹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조선노동연맹회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나은 지향의 노동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전체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일부 분파가 되어버렸던 거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조선노동연맹회로 합쳐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선노동공제회를 보면서 일단 뭐 저는 뭐 이 노동공제회 운동을 떠나가지고 우리 노동운동 그러니까 우리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노동운동의 뿌리가 어디였는가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조선노동공제에 대한 공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특히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그 이제 운동가들이 한다면 사실 조선노동공제가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최초의 이거 대중적인 조직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막 여러 가지 분파 투쟁도 일어나긴 하지만 초기 단계에 이쪽으로 다 몰렸기 때문에 사실 사회주의 운동이 발생하게 된 그 근원도 사실 조선노동공제였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하고 같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회주의가 그 위에 나타났던 그 초기의 기반 조직은 조선노동공제였던 거고, 이 공제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인 경향들을 다 반영하면서 그랬던 실험들을 했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노동공제회라고 하는 것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초기 그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노동자들을 묶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바로 이런 이 상호 포상법이라든지 공제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 소비조합이라든지 공제라고 하는 것들을 단지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 복리활동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당시로서는 이 노동자 조직에서 상당히 건강과 토대를 만드는 그랬던 그 무기로 인식했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사상들이 초기 이제 보급됐을 상당해서 상당히 정통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을 수 있을 텐데, 소작인 운동에 주목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노동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에 하늘로 했던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실사구시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운동을 바라봤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들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예. 여기 제가 이거 안 읽어봤는데 또 뒤에 조선 노농총동맹 노농총동맹을 결성하면서 이제 조선노동공제는 발전적 해체 이랬는데요. 그 조선노농총동맹이 조선노동공제는 해체를 하지만 공제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폐지한 거예요. 그 부분은 안 나와요. 저기에. 그러니까 당시 조선노동공제회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아닌데 네. 거기에 보면 의료 지원, 환란 그런 사업들은 계속 그 이후 다 이어지는 것들이죠.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보면 그 원산 총팝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원산 총팝에서 그때 원산 노련의 활동들을 보면 거기서 소비조합이라든지 그래서 보면 약국, 이발소 다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렇던 현재 우리가 공제로 표현되는 그런 그 활동들 다 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 근데 이 당시에 조선노동총동맹으로 전환하자고 하면서 조선노동공제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무슨 회의 자료나 자료에는 안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옛날 저도 공부가 짧아서 모르는데 한국 노동계급 영국 노동계급의 생성인가 그 책과 똑같은 제목으로 한국 노동계급의 생성인가 이런 책에 보면 아니면 다른 자료에 보면 이를테면 우리나라 최초의 상별노조가 인쇄 직공노동조합이 결성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공제가 언급이 한 번도 안 돼요. 자료들에 다. 그래서 이게 조선노동총동맹으로 전환을 하면서 평가를 어떻게 한 내용이 있나? 그래서 스스로가 노동공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실패했다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에 안 남는 건가? 이런 거죠.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지금 구입한 자료에는 이제 그런 내용. 네, 그런 내용이 없고, 그건 없고, 다만 요 67쪽 보면, 이게 이제 67쪽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이 공제 8호에, 그러니까 논문이 CK생, 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CGT와 노동운동의 종국, 여기 종국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종적인 귀결, 이런 뜻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보면 좀 밑에 이제 그림을 그려놔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동업조합 연합도 만들어지고, 동지조합 동의도 만들어지는데, 이 동지는 땅지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지역 노조. 요건 동업은 일종의 산업 노조겠죠. 직종 노조, 산업 노조겠죠. 이런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 이것의 큰 우산처럼 뚜껑처럼 세우는 것이 노동총동맹이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이것을 당시 조선노동공제에서 지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총동맹이 어쩌지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 지향들은 이제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고 조선노동총동맹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 종착점에 다다른 곳에 했었는데 조선노동연맹회는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노동총동맹이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통업조합 연합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시도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이후에 평가 자료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본 건 없고 당시 우리 선배들 어떻게 식으로 평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태까지는 나와 있는 자료를 본다면 조선노동공제가 이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빼졌다 한다면 약간 일부러라도 좀 뭔가에서 좀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의도는 내가 잘 모르겠죠. 제 질문이 이 논문에는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시각 작성한 분이 자기 시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글들이 이제 쭉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동자운동 또는 사회운동이 결합된 노동자운동의 효시인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또 그것이 이제 이후에 노동총동맹 이렇게 가는 과정들의 어떤 뿌리 역할을 했던 하여튼 이런 과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보는 거는 또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말하자면 진보 진영 내에 분열 문제들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좀 갈라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선노동공제회의 긍정적 평가 우리가 그냥 객관적 시각으로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좀 부정적 평가 3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논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내 혼자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 조금씩 다른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김용탁 강사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객관적 시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3가지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정적으로 이런 걸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요걸 좀 듣고 싶어요. 그럼 토론을 합시다. 토론. 실무 학습 모임이거든. 여기 발제한 거에 대한 꼭 이거 질문을 해야 된다는 질문을 하고. 일단 먼저 좀 듣고. 아니 그런 토론 내용이니까 토론하고 이게 무슨 발제 강의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실무 학습 토론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문종찬처럼 저런 궁금한 거 그런 거 혹시 본 거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돼요. 바로 뒤에 리모컨. 이거? 혹시 유혈자가 있습니까 여기? 저 주세요 제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잡지가 5,000부 가량 배달됐다고 했는데 제가 배움이 짧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5,000부 가량 되는 잡지가 있었는지 이 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잡지들이 많았죠. 그래서 문학 잡지도 있어, 개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학 잡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잡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매체가 되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소식을, 생각이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책을 보는 것이 익숙해 있던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이 공제를 구입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을 것 같다. 워낙 지금 책을 안 읽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당시 이렇게 아마 잡지가 그렇게 꼭 공제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잡지들도 그 정도 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부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었고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잡지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정보를 습득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까 보니까 인쇄직공 침묵회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있어서 이제 발간하는 데는 크게 인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 인쇄직공들이 상당히 선진적인 노동자들이었을 거고, 지식인들이죠. 왜냐하면 이거 다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한자를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식자 다 해야 되는 많이 사람들이. 들어갔었겠네요. 다 지식인들이었겠죠. 지금 찾아보니까 개벽은 매우 8,000에서 9,000부를 찍었대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나와요. 5,000부가 크게 그거 한 거는 무리가 있었죠. 당시 2천만 인구에서 10,000부 정도 찍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찍은 거죠. 근데 이거 들치다 보니까 7호도 들어가 있는데. 예, 7호, 8호. 예. 근데 이거로 카드가 없어서 여기 2호, 8호만 돼 있어. 예. 이런 또 이런. 안에 7호가 있고.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요. 그걸 풀었네. 여기 얼른 토론들 하세요. 나 다 읽겠어. 제가 반에 나가야지. 김영탁 강사님한테 주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본인의 어떤 예, 그렇게 세 가지씩 이렇게 딱딱 이렇게 괜찮았는데, 하여튼 그 당시 그 조선 노동제의 그 의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 운동 단체였다라는 것. 그 이전에도 부도조합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과 같은 형태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쇄 쪽도 여러 가지 친목회도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그 운동단체였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 두 번째로는 뚜렷한 목적의식적 지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이 있었다. 그런 점이고, 세 번째로 저는 많이 주목하지 않는데, 여긴 이게 노동자, 농민들이 조직되어 있는 이 정도의 어떤 규모로 본다면 상당히 개정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조선노동공제가 미친 영향이 조선노동공제에 들어와 있는 그 단체들뿐만 아니고 조선노동공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에도 유사한 그 사례의 그 공제 조직이라든지 그 농민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논문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당시에 이 운동 전체를, 그러니까 대중들 포함한 운동 전체를 움직였던 그랬던 것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 한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초기에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주도를 해서 이제 만들면서,
뭐랄까요, 그 깃발을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중장악력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라면 이게 이 계급운동, 노동운동 또는 계급운동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최종적으로 못 만들었던 거죠. 이후에 이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목적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뭐 그랬죠. 그러니까 지식인들 내부의 어떤 이 사상적인 혼란이 이 전체 좀 운동들을 좀 흔들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운동이, 그러니까 이 조선노동제 운동의 이 지도부들이 이제 지식인 중심이어서 이 운동을 그러니까 이뤄낸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중 조직을 만들기, 그러니까 대중과 어떤 결합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하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가들 내부에서의 분열, 이런 것들이 전체 운동을 좀 흔들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한계들도 있을 텐데, 일제의 또 탄압이라고 하는 이 조건 속에서 좀 온전하게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펼쳐나가기가 만만치는 않았을 건데, 그거는 좀 뭐 시대적 한계라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제가 그 심화방에 올렸는데 방금 좀 전에 문종찬 소장님이 질문했던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 흐름을 본다면 조선노동공제가 만들어서 쭉 활동을 하다가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조선노동연맹회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해서 그 걔들 깨고 나갔는데 남은 세력은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노동연맹회, 노동대파, 그다음에 뭐 노동총동맹을 만들자 이런 세력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합해서 전국 노동총동맹을 만들어, 그런 시기에 바로 일본의 총탄압이 들어와서 실질적 활동을 하기는 어려워. 그러다가 그리고 이 노동총동맹 주축 세력들이 이 사회주의자, 이른바 한스커 같은 과격한 피리들이 주축 이러면서 쟁의와 투쟁과 이런 걸 추진하다가 계속 깨져. 일제 탄압을 계속 자초하고. 그러다가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아서 농민과 노동조직으로 분할시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초기 조선노동공제로 만들었던 그런 대중조직과 지역적 결합력의 이 어떤 원형질이 계속 가져가지 못하고 계속적인 그 두 차례에 걸친 그런 조직 재결성, 탄압, 또 새로운 분화 이런 통해서 그동안 온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량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뒤에 개성되기 어려웠던 상황. 이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전체적 맥락을 짚어야 저는 아까처럼 한계가 뭐든 평가 뭐든 이런 지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 초기 당시에 그 노동공제가 막 하면서 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예를 들면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그 민족주의자들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이래 했는데 잘 안 돼서 결국 조선노동공제가 아니라 조선노동연맹회로 치고 나와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일별해야만 그런 노동공제에 대한 평가 혹은 또 뭐 한계 이런 문제도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당시도 시적 사고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선노동연맹이 만들어진 것이 당시 있는 민족주의자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당시 화요파, 북송해파 이쪽하고, 서울 청년회파,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조직들이었는데 그 내에 어떤 갈등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이런 갈등들이 컸던 게 뭐냐면 이동이 저기 보면 모스크바로서 자금이 1차 자금 내려오면서 2차 자금 내려오면서 왜 자금을 제대로 안 쓰고 하면서 막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까지 북쪽에서 사회주의 내에서 했던 갈등이 생겼던 그런 측면들이 좀 많았다. 오히려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민족주의자들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초기에 같이 했다가 그런 게 있고, 여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20년대 말과 30년대에 있던 상황도 좀 봐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중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국내 조선 내에 했던
운동들을 상당히 강하게 탄압하는, 그러니까 20년대 초기에 했던 이 문화 정치에서 다시 이 뭐랄까요, 무단 정치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코민테런이 이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적성농조, 적성 노동조합과 적성 농민조합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게 되면서 상당히 표현 어떻게 될까요? 좀 과학자적 표현일까? 초기에 했던 그런 흐름들과는 완전히 노선이 확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도 실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부드럽게 연계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30년대에 돌아서는 대대적인 탄압하면서 쪽들 다 망가져 가는 거죠. 예, 다 깨졌죠. 그래서 좀 다 지하로 다 잠복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쭉 보면 어쨌든가 그 이후에 원산 종합이라든지 1920년대 말이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 투쟁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1920년대 초에 이런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1920년대 말에 했던 그런 어떤 투쟁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규명이 돼야 되겠네,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량주의자들 축출을 위해서 노동공제를 해산하고, 이후 노동연맹은 노동공제회와는 달리 노동자들만으로 조직된 직업별 노동조합과 지역적 노동조합으로 결성됐고 2만 명이다. 이 부분들이 어떤 게 실체에 부합하는지 이게 연구자들이 좀 연구를 해서 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거잖아 지금 이게. 다르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서울을 보면 직업별 노동조합들이 조선 노동연맹으로 오는 거 맞아요. 서울만 보면. 근데 지역에 있는 그 당시 조선 노동 공제했던 지회들 중에서 일부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지회들은 여전히 농민 운동을 했던 지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어졌던 데는 연맹이가 맞다 해가지고 조선 노동 연맹으로 갑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조선노동공제의 출범 혹은 창립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1919년 3월 1일 이후에 문화통치로 전환하고 나서 어쨌든 그 조선에 있는 그런 민중들 그런 열망과 그걸 조직해내는 그 이후의 결과까지 본다면 그 당시로 보면 적절했고 또 적절한 노선과 자기 사업 내용을 가진 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양적인 활동 그리고 해당 지역 지부까지 가져가는 그리고 사업 내용에서의 어떤 중앙의 역할 또 지역 지부까지 건설하고 지역 지부도 각 해당 지역에 또 맞게끔 또 예를 들면 당시의 인구 비중이 노동자들의 비중이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유 노동자라고 불리는 일용직이든 혹은 또 소작인이든 등등에 대한 당시에 어쨌든 그런 계급적 분포에서 당연하게 그런 조직까지 확장시켜내고 그렇게 만드는 건 당연한 노선이고 당연한 거 아니었냐. 그리고 적절한 개념을 가져갔던 거. 그리고 그 어떤 일정한 자기 조직 내의 어떤 민주화 의사결정이나 지부까지의 통일적 사업 내용이나 혹은 또 일정하게 지역 지배에 불맞는 조직 형태를 용인한 이런 쯤까지는 어쨌든 1919년 이전 이후에 그 조선노동공제가 만들어냈던 전국적 어쨌든 조직화 조선 민중들 조직했던 나름 궤도로서 의미.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그런 의미들이 얼마나 제대로 연구되고, 예를 들면 저도 신용학 교수님이 논문을 보기 전까지는 조선노동공제라고 하는 이런 실질 역사가 이 앞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것 자체를 잘 몰랐던 상황이고, 사실 신용학 교수님 논문 때문에 사실 이걸 알게 됐거나 마찬가지. 또 그 이유가 뭐였나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단절의 이유들을 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전처럼 모든 맥락을 위해서 어떤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러나 어쨌든 중앙의 분열이든 일제 탄압이든 간에 아마 그 활동과 명맥들은 지화에 가 있든 어디든 간에 아마 일정하게
일정 기간 이상 영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어쩌면 폭발적으로 타올랐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묘사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나 이런 지점을 잘 하는 것은 당장 뭐 오늘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해명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고리, 역사적 고리인 건 사실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저는 어쨌든 조선노동공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노동조합과 노동공제를 기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해당 여러 가지 어떤 당시 초기 사실 이거 본다면 체인협도 그렇고 소비조합도 그렇고 농민조합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어쩌면 이런 조선노동공제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자기 대중들의 자기 1차적 조직들을 다양하게 형성했던 경험들이 나타나는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그 의의 또 의미로서 봐야 되지 않나.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지역 지구에서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고 물론 뭐 서로 어떤 게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체적 서술 구조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조선노동공제가 발기됨으로 해서 대중들의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런 자기 욕구, 자기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다양한 형태들을 갈구해왔던 것이 터져나왔고 또 다양하게 만들어놨고 그걸 일정한 과정에서 전국 조직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조직들을 일정하게 지역 지부 혹은 또 해당 사업적 목적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어쨌든 모아내고 또 여러 가지 기관제라든가 회보를 통해서 일정한 전국 조직적인 면모를 갖춰낸 문제만큼은 약간 그런 지점에서의 평가들이 있으면 좋겠다. 뭐 지회들이 완전히 뭐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지회장 회의가 따로 있었고요. 지회장 회의가 따로 있었고 그 지회가 만들어지면 꼭 그 서울본부 요즘 말로 하면 중앙이겠죠. 서울본부에서 대표가 꼭 내려가지고 조선농협 대표가 꼭 내려와가지고 축사하고 그리고 수시로 강연회가 열려요. 강연회가 열리면 그 강연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강연을 듣고 어쨌든 이런 것이 직접적인 뭐 조직적 지도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중앙에서 서울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이 계속적으로 지방에도 이제 보고되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지역들에서 이 지회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가 그러니까 뭐 누가 어느 박사가 이게 돈 된다고 그걸 연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토 사학자들이 좀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기껏 제가 쭉 찾아봐도 한 대구 지회 정도만 이제 논문, 대구하고 광주 정도만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자료 찾을 수 있는 거는 검색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자료라든지 당시 했던 활동들이 다 그 과정에서 다 표시된 것 같은데 그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동아일보도 있었지만 보면 그래서 동아일보 다 돈 주고 다 열람할 수 있더만요. 인터넷으로 가서 다 돈을 내야 되더만. 본문을 볼. 근데 그러니까 되게 짧아요. 기사가 요즘처럼 무슨 뭐 해설 기사 이런 거 아니고 뭐 했다더라. 누구 씨가 나와서 뭐 했다더라. 이렇게 되게 짧은 글로 일단 기사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그 전부를 알기 쉽지 않았거든. 신영하 교수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농담인데 목포지혜도 없더라고. 목포지혜 그 전에 소비조합이 만들어질 때인데 목포지혜는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냥 여기 있는 46개 플러스 용산 출중 그냥 그 이름만 그냥 일별에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전국 농민의 총연맹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조직력이 센 데를 기준으로 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이면 1급지, 뭐 회비 납부 이렇게 해서 자기들 정하는데 주요 노동 모르겠으면 그냥 직관적 느낌인데 그런 1급지들 이러면 주요한 어떤 역사적 맥락과 거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정하게 우리도 모르는 지점에서는 보존되어 왔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약간
시작부터는 예를 들면 이 한 군데 한 군데를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부산 풍기 막 물론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완전히 분화되기 전 시대고 일자 시대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 46개라고 하는 이 지혜 혹은 조합으로 된 명칭, 지혜로 된 명칭, 뭐 그 안에 있던 토작이네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약간 그냥 뭐 순전히 주관적 느낌? 그 소비 조합이 좀 궁금한데 그 소비 조합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아니 소비자 소비조합은 소비조합이지. 아이쿠 공구. 공구 싸게 구입해서 그러니까 뭐 그쵸 싸게 구입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그 당시 해봐야 돼. 한 장 정도 그 정도 시간인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현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소비 조합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영국도 그렇고 옛날 똑같았던 게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생필품 있잖아요. 이거 사는데 개인이 사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여럿이 한꺼번에 대량 구매해서 나눠 간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었지. 그렇죠. 그것 말고는 다른 그건 없는 거고. 뭐 당시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그랬어? 많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 로치데일 로치데일 공정 승부자 조합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게가 되게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양초 구매. 그렇죠. 양초 시작한 하고 밀가루고 다 그런 것들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걸 이렇게 맥락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920년에 했지만 원산 촉법 때도 그 있던 소유조합이나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는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제 조직이 보존되면서 뭐 노동총동맹으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간에 그렇죠. 그 10년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그대로 다 지역사회 그대로 체계는 이제 유지되어 오고 약간 위의 형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냥 남아 온전하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 그 지역은 그랬을 거예요. 네. 예. 그때 1919년 천안에 이제 삼일운동 때도 보면 거기 주축 세력이 어떤 사람 가부농민전쟁 1894년에는 가부농민전쟁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주축해서 이제 만세운동을 벌이고 한 거 보니까 이게 뭐 20년이 지나면 그게 유지되고 지방은 뭐 지금과 달리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 같아요. 노동총동맹이 됐든 뭐가 됐든 위에 체계를 바뀌어서 이제 분명히 설득을 분명히 했다 할지라도 조선노동 공제에 있던 이 6만 명 조직이 지방 그대로 유지 운전 됐던 것 같아요. 심화학습인데 다들 학습을 안 해왔구나. 그래서 그냥 발제로 땡치려고. 우리 이 학교 다닐 때 세미나에서 막 토론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선노동공제회를 우리가 정말 강도주가 그때 올려서 알게 됐나? 아니요, 저기 형님 찾으셨는데? 그렇지. 이 조선노동공제회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아까 발제 쭉 들었는데 한국 노동운동의 끊어진 고리를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노동운동사의 정통으로 그리고 정립 시절에는 아예 전평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면서 운동했었는데 전평과 87년 이후에 이 민요총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항로총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운동이 노동운동사에서는 특이한 지점이었던 것 같다라는 거를
오히려 조선노동제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계 노동운동사 이 전평이 됐든 그리고 그 전평을 초점으로 두고 우리가 노동운동사를 평가를 하고 했던 이런 지점들이 다 혁명주의에 입각한, 즉 1919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고 나서 그렇게 혁명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그 혁명 부대화되는 그 혁명의 부대로서 이렇게 기능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게 전평과 87년 이후에 전노협 그리고 뭐 민주노총이 뭐 혁명 생각은 안 했지만 그 시스템과 논리와 체계를 만들어진 게 이어지는 게 민주노총 아닌가. 그러니까 세계 노동운동사를 보면은 세계 노동조합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정당과 공제와 협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동시에 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가 이 공제운동을 하면서 다시 유럽의 노동운동들을 보니까, 그리고 일본의 노동조합을 보니까 그 안에 노동공제가 살아있었던 거잖아요. 기능으로서. 기능으로 살아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 지점을 그 전노협운동을 하면서 87년 이후에 이 한국운동은 그 지점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계량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공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 기능으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노동운동을 계속 해왔다. 노동조합 활동을.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도 조선노동공제회를 통해서 똑같은 서구에서 하던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출발했었구나. 이게 노동운동과 그 노동조합과 이 공제가 같이 이렇게 가는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한 좀 이제 끊어진 고리 내지는 이 사라진 시초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노동운동에서 맨날 한국 노동운동이 이계메탈 얘기하면서도 독일의 금속노조 얘기하면서도 산별노조 이 얘기만 했었지, 그 이계메탈 아래 작동하고 있는 그 공제 시스템, 그리고 그 공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그 퇴직 노동자들이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0.5%를 내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또 이해를 못했던 이런 지점들이 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 조선노동공제를 보면서 그 꿰어진 고리, 그러니까 뭐 이 공제가 계량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관점의 문제니까 계량이라고 보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혁명주의 전통을 가질 때도 그 공제가 그 노동조합에 있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혁명적 시기에 그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혁명주의에 입각해서 투쟁하는 그 노동조합들은 그 공제 기능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전평에서 혹시 모르겠어요. 전평에 대한 운동 이해는 전부 다 총파업했다는 얘기하고 그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지금 전평을 봐왔기 때문에 전평의 일상활동이라든가 혹시 그런 뭐 연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그 전평이든 87년 이후 노동운동이든 그런 일상 삶 속에서의 연결되는, 삶과 연결되는 노동조합, 이게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인란투, 이게 공제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아마 우리 한국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을 하면서 일상 삶과 연결되는 노동조합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다시 연결해야 될 고리 아닌가. 단순하게 노동조합, 우리가 그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바깥에 노동만을 공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도, 이제 기존 조합원들은 너무 기업복지 해가지고 아쉬울 게 없어서 안 하겠지만
그들도 이 공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삶을 이 노동자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이런 고민들이 아니 뭐 공제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공제를 통한 문제 의식으로 삶의 문제 그 공제하면서 좋은 삶, 뭐 좋은 공동체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최근에 트위처에서는 좋은 죽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많이. 지금 말씀하는 거에 약간 좀 저 생각을 좀 보태자면 우리가 이제 그 4.19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 교원 노조라든지 이제 그 은행 노조 뭐 이런 철도 노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86년 그 있고 난 다음에 87년 이제 있었는데 그 아까 전에 말씀한 전평 얘기를 하고 그다음 87년 이후로 나갔는데 70년 지금도 보면 은행에 보면 공판장이 남아있고 철도노조나 은행 같은 데 공판장 현재 공제 개념으로 공판장이 남아있고 그 70년대 운동에 보면 통일방직이나 이런 데 박순희 선배나 이충학 선배 얘기 들어보면 저기 노동조합 내에 또 협동조합을 같이 갖고 있고 박순희 선배도 얘기하는 게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두 발로 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도 협동조합 운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87년 이후에 보면 이제 협동조합이 사라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걸 이제 우분투 재단 그 사무실장 하시는 분이 말씀이 난 87년 이후에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 없어진 걸로 물론 70년대야 뭐 신협이나 이런 건 박정희가 탄압하긴 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기업 노조는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노동자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굉장히 많은 품이 돼가는 거를 하지 않고 요구하면 들어주니까 그래서 대기업 노조에서는 87년 이후에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운동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스스로 이제 안에서 뭐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요구하면 복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87년 이후에 협동조합 운동이랑 노동조합 운동이 단절이 된 거고 이걸 이제 복원하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운동을 복원하는 운동 아니 그런 측면보다는 전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바로잡아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87년 이후에는 이 노동운동하면서 혁명주의 입각해가지고 80년대 성성대 사회주의 막시레닌주의 입각해가지고 막시레닌주의 또는 그 김일성주의 또는 모택동주의 입각해가지고 그런 것 자체를 배타시한 거고 그건 이 자본주의 얼굴에 분칠을 하는 그런 거라서 개량주의라고 해서 배타시하고 배제하면서 이 투쟁노조 이렇게 했던 거고요. 87년 이후에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살아있었던 그 내부에 협동조합이라든가 공제라든가 있었던 거는 한국노총 대한노총 그거는 그 안에 살아있었는데 이거는 노동조합들이 뭔가 이런 노동운동 개념으로 해가지고 자립해보자 하는 이런 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업과 정부가 막 부추기고 그렇게 해라. 이건 뭐냐면 혁명성을 거시하기 위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북한과의 이런 비교해서 남쪽이 밀리는 상황이었잖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북이 더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이 측면이 더 컸던 거예요. 한국노총은 이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대한노총 소속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립하고 뭔가 운동의 근거를 만들자라는 개념이 아니었죠. 다만 70년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원풍모방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투쟁을 하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풍모방 선배들이 그 협동조합을 뭔가 운동의 가치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70년대 민주노조 운동 세대들도 청피든 아니면 원풍모방이든 동일방직이든 YH든 이런 데들이 무슨 이런 공제라든가 협동조합을 운동에 뭔가 중요한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고리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노동운동, 여기 이 조선노동공제가 완전히 노동운동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공제와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이 지점이 끊어졌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얘기가 이제 현재적 의미일 건데 노동조합 운동 재활성화 전략으로서 노동공제 운동의 의미 보통 이제
그 어디서 노동공제 얘기하다가 제목을 요새는 이제 그렇게 달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로집에도 45쪽에 보면 조선노동공제운동의 업적은 비조직적으로 완전히 분산되어 있던 비참한 상태의 노동자들을 하나의 전국적 노동단체로 묶어서 전국 조직화를 달성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서 현재적 의미는 저는 노동조합 운동의 재활성화 전략으로서 노동공제 운동을 다시 한번 그 학습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여기 이제 조선노동공제 하면서 소작 노동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노동자로만 구성된 거나 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보니까 이제 자료에 보니까 이런 논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921년, 22년에 이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노동자에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우리 내부에 있었어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야. 노동계급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얼마 안 돼. 그게 우리 내부에 있었어. 이게 뭐 몇 년 전이야. 이게 80년 전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형편이 어떻게 됐냐 하면 노동시장이 극단적으로 양분화가 되면서 뭐 근로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의미가 없이 이제 노동운동이 이걸 이제 조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노동공제운동을 학습한다라는 의미는 현재적 의미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국은 노동공제 사업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이 현재적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증은 그 초기에 수만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조직된 이게 과연 그 전에 어떤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 내지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빠져 있어서 이게 뭐 예전에는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임이 자주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소규모 마을 단위라든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조직됐을까?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농담 한마디만 하면 SNS가 없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야. 그냥 사람이 궁금하잖아. 가야 돼. 안 가면 할 방법이 없어. 아니지. 아니야? 전에 미안해. 이제 개나 대동개나 그냥 옛날 조직 형태만 있다가 이제 새로운 형식의 조직이 기반이 있구나. 이게 새로운 게 들어왔나 보다. 제가 봤을 때 근대적 조직 형태가 들어서 이게 새것에 민감한 이 농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냐면 신문물을 막 받아들이는 그렇지. 그래. 그다음에 20년에 이제 조선노동공제가 이제 결성이 되고 4.19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그 다음에 그 해부터 쭉 해가지고 뭐 교원 노조니 뭐 은행 노조니 뭐 이런 쪽이 또 쭉 이제 그 4.19 있고 난 다음에 조직되었고 80년 이제 투쟁이 있고 난 다음에 80년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하면서 이제 조직화되는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 중요한 이제 이렇게 투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 큰 계기가 그렇게 세 번 있었네요. 난 고전에는 이제 4.19랑 80년 투쟁만 이제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질문하니까 이게 딱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3.1운동이 영향이라고 보면 모르겠어. 내가 추정하건데 그게 아닐까. 나도 이제 한국 60 이제 4.19가 일어난다면 막 그때 교원 노조니 뭐 이제 철도니 그 은행 노조 막 그때 막 이렇게 쫙 일어나면서 조직 결성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앞 단계에서 사회적인 그 투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노동 조직들이 쫙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소작인들 이 조직 이야기를 보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면 여기에서 정읍 같은 경우에 정읍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 지금은 그 가입원서 취직 규약 가입원서 10,000매를 인쇄해서 뿌리가잖아요. 10,000매. 우리 근데 가장 그 당시 이제 이 소작료가 50%여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 상태였던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사음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말 하면 마름이야, 마름.
마름인데 그 마름을 한자로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마름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난 거였거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불 끓고 있었는데 이게 이 소장인들의 단길 하나 나오니까 확 달라붙었던 거죠. 이게. 물론 그 이전에 뭐 농촌 같은 경우는 서로 잘 통하는 그랬던 기본적인 문화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기본을 등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게 착취가 심했던 것들이 있죠. 가보농민 전쟁 거기 있던 남아있던 투쟁했던 사람들이 26년 그렇죠. 그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특히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정업 할아버지 얘기 아니고 뭐 26년 정도면 뭐 아버지 때는 자기가 본인인 경우도 있고 본인인 경우도 있고 26년 정도면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업에서 특히 이제 소작인 운동이 활성화된 거는 뭐 그런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아까 좀 전에 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의 재활성화 전략으로서 노동공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풀빵 이 조선 노동공제 운동에 대한 연구나 토론과 그 고민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약간 실용적 입장도 있고 우리 필요한 걸 갖다 쓰는 그때그때 갖다 쓰는 이런 게 있는 거지만 이제 지금쯤 된 거랑 오히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 왜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묻잖아요. 공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리고 현재로는 그 문제를 역사나 아니면 조직이나 그런지 뭐 충분히 해명하거나 설득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비록 일부 개선됐다고 보이지긴 하지만 인식이 아니 사실 뭐 작년 재작년 초까지 해도 노동공제 이야기하면 뭐 계량주의고 저씨 한스쿼트 응한데 가가지고 쓸데없는 거 물어와가지고 또 저지랄이구나 이런 게 뭐 다반사로 그냥 있었던 거고 민노총도 그걸 다루지 못했던 여러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아닌 상태에서 그럼 보다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뭔가 그리고 풀빵이나 노동공제나 그걸 지향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로는 어쨌든 아직은 역량과 경험과 그런 이론적 천착이 아직은 작으니까 현재 해당 조직의 어쨌든 그런 걸 중심으로 하지만 과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 재활성화 전략을 짠다는 것 혹은 그런 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심화학습의 주요한 주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계기로서 저도 노동공제원 학습은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다시 마치 다 봤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형님이 세미나 이야기했지만 세미나 책 읽고 안 온 사람이 7알이고 읽고 오는 사람이 강사랑 진행하는 형이랑 그 선배고 나머지는 그냥 와서 다시 듣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 나온 쟁쟁하고 요새 탓하지 말고 다 중간에 잘라버려다. 나 이거 보는지도 몰랐어. 읽읍시켜 이거. 아니 그 사전에 공지해 준 거지. 그래서 그런 지점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2회, 3회 학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여전히 뭐 제가 사회적 경제운동에 이불로 그 선생님 성함은 모르겠네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김신양 김신양 교수님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 양반이 주로 프랑스 협동조합을 약간 연구한 형태고 그 이유는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그래도 몇 년 동안 사회적 경제 운동이나 사회적 경제형이 일정하게 진행돼 왔으니까 오히려 그런 지점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성찰하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서의 한 영역 그 다음에 보다 본격적인 지점에 예를 들면 형님이 아까 말씀했지만 NL들은 전평 아니고 전국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부터 보죠. 그러나 다만 그것이 실제적 내용이 뭔가에 대한 지점 그리고 그 앞선 역사의 반절 이런 문제들이 실제 그 이후에 어떤 문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들이 심학습에 좀 당겨져야 공제 도대체 우리가 노동공제 운동을 발기하고 제안하는 이 문제가 뭔가가 좀 해명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예. 여기도 공제도 프랑스 CGT구만. 네. 뭐 아니 앞으로 우리 공부할 거는 뭐 이 프랑스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강연 제목이 노동자의 행운인데 이게 우리 뭐라
하신 분들 한번 하고 뭐 하시죠. 안 하는 사람들 말고 안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이거를 어디죠? 서울노동권익센터랑 또 전태일재단이랑 이렇게 했을 때 공제 이걸 했을 때 듣고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걸 이제 왜 이제 하나? 왜 100년 만에 네. 미리 좀 얘기했어. 저도 몰랐죠. 아니, 왜 혼나는 몰랐는데 거야 지금? 아 몰랐는데 네. 이제 이거 이상하. 공제라는 거 몰랐지만 왜 노동조합이 이제서야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상현 센터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 이걸 왜 이제서야 하는 거죠? 내가 또 센터장님 그러게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게 정말 저한테는 지금 노동조합 노동 운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노동자 운동보다는 사회적 경제가 더 관심이 있고 더 재밌게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같은 부분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게 하면은 찾아서 와서 듣고 있고 이게 하여튼 뭐 지금의 노동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운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핵심으로 운동하는 풀빵이 조금 앉아있는데 왜? 저는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다음에는 아까 김신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좀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 좀 같이 듣고 나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게 통로에서 있을 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노동 공제라는 부분으로 출발을 했는데 왜 그 맥이 끊겼을까 계속 얘기 말씀들 하셨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뭔가 공제 본래적인 좀 사업했었던 걸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비난받았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걸 역사적인 그 시기 이런 부분들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노동 공제, 그러니까 유럽처럼 이제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역사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또 한 번 이제 일제가 끝나고 나서 6.25 이렇게 가면서 끊이지 않았을까. 사실 공제라든가 협동조합 물적 토대가 있지 않으면 거의 그거는 이제 힘든 거잖아요. 어떤 사업적인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측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역사 이런 부분을 봐야 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쭉 명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좀 기독교 사회주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원주라든가 홍성 생산자 협동조라든가 심야발도 이렇게 쭉 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 굉장히 그냥 상상을 해본 거고요. 이론적인 공부를 안 해봐서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노동공제,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제 활성화에서 노동공제에 대해서는 목표에 대해서 뭐 여지가 없는데 그렇다면 공제 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하지? 사실 이제 그게 현실적인 문제로 남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이제 그래서 그런 상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운동성과 이것들의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해결해 가는 것과 공제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맥이 끊기면서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역사적인 과제 노동조합의 재활성화라는 것을 가면서도
어떤 공제라는 부분들이 이제 맥이 끊기지 않게 갈 길은 또 무엇인가 그냥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방금 이제. 그 아까 박명준 박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얘기를 해서 다시 생각이 나셨는데, 기존의 노동조합은 대부분이 어떤 사업장에서 우리 노조 만들고 싶어요 찾아오는 경우, 상담을 통해 노조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전략조직화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어떤 특정한 직종이나 업종을 찍어갖고 조직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면, 그 전략조직화 사업은 진짜 저는 뭐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산별 노조들이 효율성을 봐야죠. 5인만 사업자의 전략조직을 아무리 투입해도 안 되는 거고, 이를테면 학비라든가 공공부문 이게 이제 용이하니까 교섭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조직한 거잖아요. 성과 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직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봉제 뭐 이런 데는 종래 노동조합이 건설됐던 경로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하고 우리 연대합시다. 그래서 저는 노동공제라는 것도 이제 그런 사업을 갖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해대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워커센터를 연구를 해보자라고 했던 건 뭐냐면, 아니 유럽하고 우리는 너무 조건이 다른데 그거 자꾸 연구해서 갖다 이식하려고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미국 아니냐, 그 고용 유연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에 뭐가 있나 보자 했을 때 미국 워커센터를 보고 이제 연구를 하자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해대변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해대변의 다양성은 미국의 워커센터는 노동조합은 아니에요. 그런데 워커센터가 노동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되어 있지 않은 주로 대부분이 유색인종, 스페인이나 스페인이란다, 남미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말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워커센터가 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워커센터를 이해대변이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워커센터도 노동자 이해대변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워커센터 말을 해갖고 노조를 결성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유하고 연결이 되기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담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식도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이해대변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박명준 박사는 비노조도 이해대변 다양성에 포함시켜서 보통 얘기를 했어요. 전에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은 저하고는 약간 견해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노동공제가 지금 현재 일제시대와 별다르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 한다 그러면 탄압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 여러분 연대합시다 이렇게 할 때 노동공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동공제까지만 할 거야. 그러니까 왜 노동조합만 이해대변을 할 수 있어? 노동공제도 이해대변 할 수 있어. 이게 이해대변의 다양성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리를 만들고 정리해야 될 게 심화학습 과정에서 해야 될 숙제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노동공제에도 이해대변 다양성의 하나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노동공제회까지만 하게 될 거예요. 노동조합은 안 돼. 이미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에. 여기 노동조합 안 되는 거 알잖아, 문소장. 해고당하고 잘리면 문소장이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노동공제까지만 해. 노동조합은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 조선노동공제에는 노동공제까지만 할 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전국적 조직을 만들고 노동연맹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취지와 역사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견해가 토론이 그렇게 깊질 않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대변 다양성 문제가.
저기 발언 안 하는 사람 발언하는 과정 중이에요. 바로 안 하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자꾸 껴들잖아. 아니지 했는데 바로 아니에요. 붙여서 바로 하려고 붙여서 그랬었어. 문이나 국장 발언에 바로 붙여가지고 텀 0.001초도 안 아니 되고 안 그게 붙였잖아. 아니라 저기 눈치 보고 있어. 안 하니까 진짜 똑바로 안 해? 바로 타임들 바로 읽어 보라고. 왔어요. 오! 찾아왔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에 한계 조선노동공제 한계 지점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그런 나 이런 작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회비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뭐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뭐 사업을 하다 보니 나타났던 게 한계로 되는데 저는 이제 내용적인 거는 저는 다 흡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제 저희의 풀빵의 방향이 어쨌든 좀 비슷하지 않나. 외부의 기금을 받아서 노동자들을 의식하려고 하는데도 약간 그런 게 방향이 맞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회원들 회비는 6,000원 따박따박 받지. 그것 차이가 있지. 여기에서의 그 의존하는 거는 회원으로 가입해놓고 회비 안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회비는 거의 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르니까 기금을 의존하는. 근데 우리는 초기에 적자를 메우기 위한 건데 우리는 회원을 받고 조합비를 안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노동조합들 중에서도 조합비를 안 받아도 대충 남겨두는 경우들이 있잖아. 방송 작가도 저번 숫자로 들어온 거는 되는데 조합비를 내는 거는 또 적은 그런 어려운 지점인데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풀빵은 하여튼 회비 안 내는데 그걸 회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공제 혜택 안 주지 여기는. 근데 그다음에 물론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그거 고민했어요. 기금 의존하는 거. 이게 조선노동공제에는 그러니까 그 뭐 회비를 안 받았지만 조선노동공제가 조직한 노동조합은 당연히 조합비를 받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조선노동공제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노동조합은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건 약간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차관 지점이 처음에 이제 조선노동공제를 창립할 당시에 그 전에 조선노동문제연구소 연구회 그러니까 17회 가량 이제 있었죠. 논의를 했고 예. 그 결과로서 조선노동공제회를 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해왔는데 사실 그 논의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노동자의 결산체를 만들자라고 했고 그 결과로서 조선노동공제가 탄생됐던 배경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하고요. 여전히 고민인 게 왜 공제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틀로 뭐 이해는 되긴 한데 그게 뭐 어떤 뭐 문사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하고요. 이 당시에 청년운동이라고 다 이제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나이대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소작인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금융운동을 그런 좀 하다 보니까 신협 배우다 보면 독일의 라이파이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신협운동의 초시인데요. 이 소작인 운동 그 효시도 소작인 운동부터 출발이 됐던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제 이제 그 잡지에서도 7호에 보면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빈민사회 금융과 금융기관이라고 아마 발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요게 그다음 어떻게 발전됐을까 굉장히 좀 궁금하고 사실 풀빵이 저번에 그 쟁점이 있었던 게 이제 풀빵이 이행 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한 측면에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점이 아닌가. 우리 이제 학습 모임의 이제 세미나 주제에도 풀빵 금고가 됐던 노동자 금고가 됐던 이런 의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쨌든 발제 내용들 7호에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번역해서 보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예, 이 정도로 하시죠. 하고
다음